네, 지역사회복지 실천 두 번째 욕구사정과 목표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두 번째 욕구사정 단계입니다. 네, 여기죠. 목표는 아니고 욕구사정인데. 네. 앞서 우리가 이제 문제 파악을 했잖아요. 문제 파악과 욕구사정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뭐 1, 2, 3, 4단계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다 할 때 문제 인식 이런 거 하지만 욕구 파악은 항상 문제와 욕구 파악은 같이 따라다닌다. 네, 그걸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문제 파악이 끝났으니 욕구 사정을 봐볼게요. 욕구 파악, 욕구 사정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사정, 이 어세스먼트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정은 이런 거죠. 어떤 일을 바로 잡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사정을 선별한다, 판단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욕구를 선별하고 욕구를 판단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사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판단력, 어떤 것들을 선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련된 주민들은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학에서는 문제와 욕구 파악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정한다, 우리가 선별한다, 판단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지역사회 사정의 개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여러 프로그램, 여러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 욕구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 이걸 선정하느냐,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바로 사정 단계다. 지역사회를 사정한다, 지역사회를 분석한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선별한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을 몇 개로 나눠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사정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탐색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전체로 가지 않고요. 탐색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건 하진 않고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당히 초보 수준의 사정을 했다. 초보 수준의 지역사회를 분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문제지향적 사정은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게 다 지역사회 복지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전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문제를 초점으로 삼아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문제지향적 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하위체계 사정도 약간 이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사회의 어떤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특정 구성 요구에 대해서 그 각각의 하위 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를테면 종교만 한다, 뭐 교육만 한다, 지역에 뭐 아동만 한다, 지역에 뭐 노인만 한다, 지역에 청년만 한다, 지역의 실업 부분만 한다, 지역의 어떤 주거 문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위 체계별로 선별하는 것을 하위 체계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원사정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느냐, 지역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 예산, 인력, 기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자원, 동원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자원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협조적 사정은 여기서 협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협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단체가 얼마나 서로 협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협조가 가능한 것을 판단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주민들끼리도 하고 또 여러 단체들끼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지역사회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욕구 파악, 욕구 파악입니다. 아까 내가 거듭 욕구 파악에 대해서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문제, 욕구, 사정 다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욕구 파악으로 가볼게요. 이 욕구 파악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 주민이 얼마나 욕구를 바라고 있느냐, 또 지역사회 산재에 있는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은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바라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데, 이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문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민들이 가장 선호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의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욕구를 파악할 때는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기도 하고 주민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참여나 관찰을 통해서도 지역사회 주민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원, 아까 앞서 얘기했죠. 동원 가능한 자원은 어디가 있느냐. 네, 자원 사정. 지역에 동원이 가능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파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이라고 봤을 때는 그 힘과 여러 가지의 그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인적 자원은 뭡니까? 당연히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은 누가 있느냐. 아주 유명한 무슨 음악 연주가가 우리 지역에 있다. 그것도 우리 인적 자원이 되는 것이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다. 유명한 어떤 학자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 자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인적 자원.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자원봉사 그룹이 있느냐. 또 그 클라이언트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인적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돈이죠. 돈. 그래서 뭐 예산이라든가 또 그 돈을 댈 수 있는 어떤 그 재단이 있느냐. 또 기업도 상당한 우리가 물적 자원 중에 해당이 돼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뭔가 그 기업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기업이 그런 어떤 물적 자원을 내놓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것이 아산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무슨 삼성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하는 그런 돈을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자원이다, 물적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있느냐, 또 어떤 비공식 조직들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 지역의 행정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경찰서, 소방서, 단체, 시민단체, 무슨 동아리, 무슨 봉사단체, 무슨 종교활동단체, 이런 단체들을 파악해 놓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원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는 어떻게 얻느냐. 이를테면 문화 공연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또 법률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또 의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복지기관이나 서비스는 어디까지 서비스를 하느냐. 우리가 아직도 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낙인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창피한 일이다.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으나 점점점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하나의 권리다. 우리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서비스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는 어디까지 제공되느냐, 정보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원은 어디까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지역사회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뭐 양적 수집 방법과 질적 수집 방법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양적, 질적. 예.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것,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나는 양으로 승부해. 그래서 뭐 짜장면 곱빼기 집에 가면 뭐 2인분을 줘버려요. 맛없어도 양이 많으니까 만족하겠죠. 근데 질적인 걸 좋아해 라고 하지만 양은 적지만 매우 맛있고 재료가 좋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나 또 사회과학, 이건 지역사회 복지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적 자료와 이 질적 자료에 대한 것은 여러분 꼭 하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양적인 조사, 양적인 평가, 양적인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통계 자료 같은 걸 사용합니다. 통계 자료. 통계, 설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사회 지표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서베이 조사다. 이것은 우리가 설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질문지라고 나와 있지만, 설문지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원래 면접은 우리가 면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터뷰거든요. 인터뷰가 면접입니다, 여러분. 인터뷰가요, 면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나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인터뷰는 면접이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면접을 통해서 서베이 조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면접, 만나서 설문지를 받는다. 이것은 무슨 조사다? 양적 조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다. 이것도 질적 조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포함이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게는 우리가 관찰 같은 것이 들어가요. 관찰. 네, 관찰. 근데 이 관찰과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링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링은 기관을, 어떤 지역사회복지에 있는 조직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들을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자료, 설문지,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이죠. 또 기록,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다 모두 뭐라고 한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정리해 놓으세요. 양적과 질적. 이거는 어디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질적으로 갈게요. 질적. 자, 질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짜장면 먹을 때 양을 많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먹어도 맛있는 걸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아주 소수만 해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양적 조사에서는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을 조사하는데, 이 인터뷰인 면접 방법, 약간 면접이란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여기랑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인터뷰는 면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 인터뷰 같은 뭐 5명, 8명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10,000명을 조사했더라도 서비스가 안 좋구나, 이것은 알 수 있으나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나 인터뷰나 면접을 통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안 좋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질적 조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거. 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제목에다 쓰기 적절한가? 뭐 어쨌든 질적 조사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 양적 조사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민속학.
이 민속학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사회복지학의 모든 이런 학문은 다 서양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서양적인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으로 번역한 게 많아요. 그래서 민속학적 방법이다. 이 말을 우리가 전통적 방법이다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데,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적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학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이런 게 질적 조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관찰, 인터뷰, 현장 가서 보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질적 조사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민속, 전통하면 국악 뭐 이런 걸 떠오르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민속적인 게 아니고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질적 방법에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적 방법은 누가 뭐래도 관찰이나 인터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질적 방법 중에 하나는 공청회를 통해서 혹은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의견을 받는 거예요. 설문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료 분석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관찰하고 심층 내용을 얘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질적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편 기법. 이건 이제 우편을 델파의 기법이에요. 말을 잘못했어요. 델파의 기법은 설문지 내용을 주로 이제 우편 조사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도 질적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간 양적 방법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델파의 기법은 질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점 집단 기법. 네, 초점 집단 기법. 이것은 완벽한 질적 방법이죠. 왜요? 초점 집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를 대상으로 이를테면 조사자 한 명이 한 5명 정도를 동시에 초점 집단으로 만들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자세한 지역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명목 집단, 네, 초점 집단, 명목 집단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도 소수로 구성된 집단이잖아요. 전체 집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명목이란 단어는 뭐 뚜렷하게 정해진 목적을 가진 집단 뭐 이런 건데, 뭐 하여튼 명목 집단을 대상으로,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공동 문제나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서로 토론해 보면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죠.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 말하지만 통계자료 사용하지 않았어요. 질문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대화를 다 해봤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요? 질적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는 걸 우리가 질적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2단계 끝났습니다.